3억 원. 제 평생 적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69세 김정숙, 9년간 혼자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어떻게 국제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덫에서 빠져나와 진실을 밝혔는지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는 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야기 끝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새벽 6시, 30년 된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울려댑니다. 남편 영수가 결혼 20주년에 사준 그 시계입니다. 갈색으로 바랜 나무 테두리에는 곳곳에 흠집이 있고 시침은 조금씩 느려져서 하루에 5분씩 뒤처집니다. 마치 재산처럼 천천히 조금씩 뒤처져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어제 저녁에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그 냄새. 혼자 먹을 아침인데도 습관처럼 2개의 그릇을 꺼내놓고는 황급히 하나를 다시 넣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실수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딸 윤희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의 대화입니다. 괜찮다고, 텔레비전도 보고 화분도 기르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하루 종일 제가 나누는 대화라고는 베란다 화분들에게 건네는 혼잣말뿐이거든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깊어진 팔자주름, 언제 이렇게 희끗해진 머리카락.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는 김정숙이 아니었어요.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외로움이 곧 저를 파멸로 이끌 덫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중순,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이었어요. 똑똑똑, 똑똑똑. 그 소리가 제 마음처럼 외로웠습니다. 시니어 원예 모임 카카오톡방에서 제라늄 사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흐려져서 몇 번을 닦고 또 닦아야 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찍기까지 10번도 넘게 시도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훈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누르니 바닷가에서 찍은 멋진 사진이 나왔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선글라스를 쓰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껴봤을까요? 아마 영수와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훈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20살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반,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된 침대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말이죠. 띠링,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훈이 저를 석양 여왕님이라고 불렀어요. 푸하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양 여왕이라니요. 낡은 면 잠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그런 말을 해주다니. 손으로 입을 가려도 입꼬리 저절로 올라갔어요. 그는 제가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요? 마트 갈 때나 겨우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제가요? 하지만 그 말들이 달콤한 꿀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벽 2시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스마트폰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 안에 울렸어요. 그는 제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궁금해했습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남편도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사흘 뒤 저녁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찬물에 담근 손이 시려워서 뜨거운 물로 바꿔가며 그릇을 씻고 있었거든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마치 가을 저녁 하늘처럼 깊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DJ 같은 목소리였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귓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정숙이라고 부르며 제 목소리가 곱다고 말할 때 키득키득 웃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을까요? 정우는 일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무역업을 한다면서요. 해외 멋있어 보였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그는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제 손맛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제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손으로 꾹 눌러야 했어요. 매일 저녁 9시 거실 소파에 앉아 정훈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30년 된 가죽 소파가 제 몸무게에 푹 꺼지면서 삐걱거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똑딱똑딱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녀 같았습니다. 11월 초 바깥 바람이 쌀쌀해져서 두꺼운 가디건을 꺼내 입었어요. 그날 밤 정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정훈이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말할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신의 카드가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필요한 금액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곧 돌려준다고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그 말, 누군가 저를 믿는다고,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 그 느낌이 너무 그리웠어요. 도와드리겠다고 대답할 때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파멸의 시작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음 날 가장 두꺼운 코트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11월 바람이 뺨을 핥히듯 차가웠고 은행잎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발밑에 쌓였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구에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볼펜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오성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을 적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어봤어요. 이 계좌가 확실히 아는 분 것인지,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다면서요. 저는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정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쾅,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치 무거운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서류 처리가 늦어진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
더 큰 요구가 왔어요. 이번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주룩주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처럼 우울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이미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걸까요? 외로움이 만든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달째 돋보기를 쓰고 그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실 탁자 위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는 말 사이에 1일이라는 숫자가 끼어 있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나타났어요.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112는 경찰서 신고 번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훈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 목이 바싹 말라서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셨어요. 과연 이것이 진짜 구원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밤 11시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정훈이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가한다고 했어요. 뒤에서는 중국어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생생한 공포의 소리였어요. 정우는 돈 얘기하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훈이 정말로 납치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연기일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5시 참다 못해 일어났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에 우산도 없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떨어져도 신경 쓰지 못했어요. 하루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졸린 눈의 젊은 경찰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라고, 갇혀 있다는 것도 다 연출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사기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윙윙 맴돌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파출소를 나오는 길, 비는 더 세졌고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찬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어 몸서리가 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서 모든 대화를 다시 읽어봤어요.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떨리는 목소리는 연기라고 하기에 너무 절박했어요. 그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어떻게 연기로 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건. 그 알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과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훈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윤희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어요.
11월 말 김장철 손목이 욱신거려도 직접 담근 김치를 무거운 통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딸에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게 저희 유일한 기쁨이었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하길 요즘 사위 민석의 택배가 정말 많이 온다고 했어요. 어제도 대여섯 개나 왔다면서요. 민석이 택배를 그렇게 많이 궁금해서 상자들을 훑어봤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택배 스티커에 적힌 이름이 오성 트레이딩이었거든요. 온몸에 피가 차가워졌어요. 그 이름, 제가 정훈에게 돈을 보낸 계좌 이름이었어요. 설마 민석이 다리가 휘청거려서 김치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며 부축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사위가 설마. 윤희네 집에서 민석을 봤어요. 평소 성실한 사위였던 그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요즘 택배를 많이 시킨다고 말하자 민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회사 일로 자료들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면 회사로 받으면 되는데 왜 집으로 받냐고 물으니 집이 더 편하다고 했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평소 당당했던 민석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석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생각하기도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윤희와 민석이 외출한 틈에 다시 갔어요. 지호만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석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 봉투들을 보니 오성 트레이딩 해외 송금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김 할머니 150만 원, 박 할아버지 280만 원, 이 할머니 500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모님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 그게 바로 저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사위가 제 평생 적금을 훔친 장본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그 종이를 꺼냈어요. 윤희는 지호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고 있었고 민석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에게 이것이 내가 한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윤희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보낸 돈이 여기로 들어간 것이고 민석이 저를 속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희의 얼굴에서도 혈색이 사라졌어요. 지호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에게 요즘 치매 증상이 있다고 헛것을 봤다고 했어요. 치매. 그 말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제가 이런 중요한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가장 믿었던 가족이 저를 배신했는데 말이에요. 민석이 나간 후
거실에는 마치 누군가 죽기라도 한 듯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얼룩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윤희는 식탁 앞에 앉아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마치 가을 끝자락의 마지막 잎사귀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민석 오빠가? 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지호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장난감 로봇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른들의 세계에서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가족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내 몸 안의 뼈들이 하나씩 부러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조각조각 갈라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메트로놈 같았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는데 우리는 모두 말을 잃어버린 듯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넘긴 후에야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희와 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발끝으로 걸어서 민석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지우개, 클립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파일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맨 아래쪽에서 손가락 끝에 뭔가 거친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순간 내 세상이 다시 한 번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겉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중국어선과 연락처, 그리고 한국 이름들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 영수, 민호, 상철. 줄줄이 이어진 이름들. 각 이름 옆에는 나이와 거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명단이었습니다. 마치 납치되어 강제로 스캠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명단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수첩의 뒷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어떤 건물 사진들,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된 지시사항들. 매일 12시간 근무, 휴대폰 사용 금지, 탈출 시도 시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발가락 끝부터 머리까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을 파괴했는지. 정훈도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손전등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글씨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민석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증거.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손가방에는 어젯밤 찾은 수첩과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넣었습니다.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정훈과의 통화 녹음.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중앙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마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민원실로 들어서자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중년 형사가 나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모든 자료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수첩, 통장 사본, 인쇄한 문자 메시지들.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들이 내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출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수첩을 볼 때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의 진지한 목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사위 서재에서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것 같군요. 특히 이정훈이라는 분. 실제로 중국에 납치되어 강제로 스캠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훈이 진짜 피해자였다니. 복잡한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안도감, 분노. 모든 게 뒤섞여 가슴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체포영장 발부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조심하세요. 이런 조직들은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터널 끝의 작은 빛처럼. 하지만 과연 민석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침실에서 잠들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벨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민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평소 듣던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괴물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경찰서에 갔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서 주변에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치매로 몰아버리면 끝입니다. 세상 누구도 안 믿어줄 거예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치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뒀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헛것을 보신다고. 병원 진단서도 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윤희도 제 편일 겁니다. 치매 걸린 엄마보다 남편을 믿겠죠. 지호는 어떨까요?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은 아무 소용없어요. 치매 환자의 망상이니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니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협박이 현실이 될까요? 내가 정말 치매 환자로 몰릴까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치매의 증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믿겠는가요? 69세 할머니와 젊은 사위 사이에서.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소리들이 모두 괴물의 울음소리로 들렸습니다. 냉장고의 우웅 소리는 야수의 으르렁거림 같았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혹시 누군가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석의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러 온 건 아닐까요? 문득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체인까지 모두 걸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휘잉 불어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었는데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 포기해.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이 마치 손짓하는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자동차 라이트가 창문을 비췄다. 사라질 때마다 더 깊은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오늘처럼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적처럼 보였습니다. 정훈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런 공포를 느끼고 있을까요? 낯선 땅에서 갇힌 채로.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공포보다 훨씬 더 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마른 것은 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석의 협박과 정훈의 절망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치매야, 치매야 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누 거품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입니다. 민석 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져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체포했습니다. 전국 40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중국에 납치된 한국인 12명도 확인됐습니다. 40명.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0명이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12명의 한국인들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수첩 때문에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 안도감, 해방감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진실을 본 거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볕처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내 사위였고 지호의 아빠였습니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시간.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희와 지호도 함께 앉아 있었는데 윤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에 민석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말끔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야위 거져 보였습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김민석 씨가 체포됐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범죄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언제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을까요?
윤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평소처럼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호는 평소처럼 까불지 않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윤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를 믿었어요. 엄마 말씀을 의심했어요. 아니야, 윤희야. 당연한 일이었어. 남편을 믿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나보다 사위를 더 믿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호야,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 아빠도 그런 거야.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쁜 짓을 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지호의 눈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죠? 윤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 하지만 진짜로 그럴까요? 가족의 상처는 언제 아물까요? 지호는 앞으로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인들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정훈 씨도 그 중에 계세요. 정훈. 내가 몇 달 동안 의심했던 그 사람.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본인이 원하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용기 있게 신고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혼자서 무력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서 제라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따뜻하지만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훈입니다. 가슴이 쿵 했습니다. 드디어 정훈이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정훈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는 들을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억지로. 갇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있어요. 정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진짜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요구하게 되고 정훈의 목소리가 더욱 갈라졌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할머니 같은 분을 속인다는 게.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정훈 씨도 피해자예요. 할머니께서 신고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아직도 갇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나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 체포 한 달 후 경찰에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중국 내 한국인 피해자 47명을 모두 구조했어요. 47명. 정훈을 포함해서 47명의 한국인들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석이 받은 돈의 70%를 추적해서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원 중 2억 1천만 원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조직이 계속 활동했다면 수백 명의 추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정훈은 지금 심리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석은 징역 27년을 선고받았고 윤희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호와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석양이 창문을 통해 붉게 물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사람의 말은 달콤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자. 하지만 진짜 친구를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하자. 이 교훈들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니어 원예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진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69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